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청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송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전현직 대표 간 만남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잠시 후 송 전 대표로부터 직접 들어보고요.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선 사법 3법이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정치권 현안을 정치 Y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쿠르드족 참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동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 현지 교민을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예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공중전 중심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지상전 확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중동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지상전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발 보도를 살펴보면요. 중동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민병대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진입해 지상공격 작전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지상작전 목표가 이란군과 경찰력을 분산해 이란 내 봉기를 키우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CIA가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확대하기 위해 쿠르드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이란 내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인용 보도도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사도 쿠르드족의 개입이 있음을 시사하듯이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쿠르드족 하면 중동의 집시라고 불리는데 왜 이번 전쟁에 뛰어든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쿠르드족은 독립 영토나 국가 없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4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사실상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 그간 차별과 피해가 많았는데요. 쿠르드족 입장에선 미국과 손을 잡고 이란 정부를 공격해 나름의 정치적 이익을 거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란 편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투에서 지상군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사실상 지상전 시작이 임박했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나왔을까요? 백악관은 우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라크 북부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관련된 통화였다고 부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 내 봉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았다며 지상군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란의 전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전투 첫날에 비해 86% 감소했다고 했고 이스라엘도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나는 지상전에 울렁증이 없다면서 지상전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한 발 빼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11월 중간선거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2차례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엔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공약이 컸습니다. 장기전으로 가서 미군 피해가 컸던 이라크전이나 아프간 전쟁처럼
불필요한 전쟁을 안 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요. 이번 이란 공격은 사실상 그 공약과 배치된 결정이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에서부터 이번 공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전역의 반대 여론도 높다 보니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지상전 전면 확대를 공언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란의 신정체제를 대신할 민주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선 야당 세력, 그러니까 시민 세력의 집결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었는데도 새 지도자로 반미 강경파인 그 아들이 유력하다는 설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란 곳곳에 군부와 함께하는 기득권 세력이 여전하다는 건데 이 판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지상군 투입이 있을 거란 예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미군의 직접 개입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보니 쿠르드족을 통한 대리전을 택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전쟁으로 원유 수송길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무엇보다 기름값이 참 걱정인데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나란히 1,800원 선을 넘어서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악용해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 나올 우려가 커졌죠. 정부는 가짜 뉴스나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시도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 가격을 지정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개별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 안전과 관련한 대책도 더 구체화됐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시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 철수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란 전역에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발령돼 있었는데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 나오며 상향 조치한 겁니다. 어제 두바이에 관광을 갔던 100여 명이 이번 사태로 발이 묶여 있다가 무사 귀국하기도 했는데요. 관광지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도희 이란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 등 이란과 사우디에서도 30여 명의 교민이 귀국했습니다. 네. 국내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하면서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소원법은 공포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행됩니다. 대법관 증언은 2년 뒤에 시작돼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법안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며 관련 국정조사 방안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여야 대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늦은 오후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법원에서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충실한 심의 없이 배 의원을 징계했다며 균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는데요. 배 의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서울시당 위원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국민의힘 내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정지했습니다.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징계 처분을 정지할 수 있다는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지방선거 경선 참여가 현실화됐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 전쟁 와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을 찾아서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연속 발사해 적기지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과시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최근 공습을 받은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이는데요. 한편 어제 국가정보원이 이란 사태로 북한의 대화 의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토대로 북한이 이전보다 위축돼서 대화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자, 본올림픽은 중계권 독점 문제로 시청에 제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KBS에서 패럴림픽 중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감동의 드라마를 향한 전 세계 장애인들의 동계 패럴림픽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현지 적응 훈련을 하며 노력을 해왔는데요. 주목되는 선수도 참 많습니다. 한국 동계 패럴림픽 역사상 첫 여성 금메달에 도전하는 노르딕 스키 기대주 김윤지 선수가 있고요. 동계올림픽 금운동의 좋은 기운을 이어가겠다는 스노보드 대표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해 중계권을 개방하고 독점 중계 문턱도 낮췄습니다. 방송 시간 총 2,780분을 편성했는데요. 4년 전 베이징 대회보다 2배 이상 편성 시간을 늘렸습니다. 네.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소식이 참 많은데 패럴림픽에서 기적 같은 승전보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브리핑 KBS 홍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과 비로 노면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 빗길이어서 구분길과 램프 구간을 중심으로 사고가 많은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증평 2차로는 대형 화물차 사고로 더 올라가 하남 나들목 진출로 2차로 역시 사고로 막혀 있고요. 부근을 지나는 수도권 제1수단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강일 사이로 출근 정체 막 시작됐습니다. 이후 하남 분기점 일대 꽉 막힌 정체, 서하남 갓길에서 추돌 사고 차량 정리하고 있어서입니다. 경기 서쪽으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서원 분기점에서 송내, 또 안현 분기점 일대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기흥 동탄 진출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에 이어서요, 또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 하락의 핵심 트리거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섹터 급락이었는데요. AI 반도체 지수가 2.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이 미국 정부에서 AI 반도체 판매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만약 규제가 시행이 되면 반도체 수출이나 AI 칩 판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GPU 공급까지 이제 제한이 되니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규제 리스크가 투자자들에게는 좀 강한 차익 실현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오른 것도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지속되고 있는 중동 갈등으로 인해서 WTI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운송이나 제조, 소비재 가격까지 전부 영향을 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해 버립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중앙은행은 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가 되고요. 동시에 소비와 기업 모두 비용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한 미국 증시 현황 어땠을까요? 예,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1.6% 하락, S&P 500은 0.6%, 그리고 나스닥은 0.3%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WTI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해서 원유 선물 시장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원유 상승폭이 일부 둔화되면서 80달러 밑에서 끝났고 주식시장도 이와 동시에 장 마지막에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3.5bp 오른 4.13%를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역사상 처음 보는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어요. 우리 시장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490포인트가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두 번째였습니다. 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거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나타났던 11.95%가 역대 최대치였는데요. 이번에 9.63%로 2위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 코스피는 5천이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5,583포인트로 다시 5천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전일에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다음 날 다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가 깨졌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14.1% 오르면서 1,116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우리는 이제 예측 가능성이 지금은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금리라는 조율수단으로 경기 변동성을 좀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처럼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말씀이신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 가지는 또 뭘까요?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의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실물 경제를 앞서거나 반대로 긴축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그럴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 주식시장의 90%는 심리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불이 꺼진 영화관에서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 모두 다 패닉에 빠져서 영화관에 탈출하려다가 부상자도 생기는 건데요. 오히려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패닉에 빠진 시장 참여자들의 부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은요,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네, 이번 시장 하락의 원인이 그것이 과했느냐의 여부는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얼마나 길게 갈지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한 달 정도면 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게 가능한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정도 안에 전쟁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요, 뭐 지상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4주나 혹은 그 안에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걸프 국가들의 저장 가능한 기름의 양이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전쟁 물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언급한 걸프 국가들의 저장 가능한 기름의 양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글로벌하게 석유의 생산과 수요가 하루 1억 배럴로 균형을 맞춰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동량의 20% 정도, 그러니까 한 2천만 배럴이 묶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걸프 국가들이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 최대 저장 가능한 약이 22일이거든요. 이 각 국가들의 유조선에도 가득 채운다고 하면 25일치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생산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 이미 감산을 시작한 나라들도 있고요. 이 하루 2천만 배럴이 묶이게 되면 미국이 그동안 들고 있던 전략 비축률을 풀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 비축률을 다 합쳐도 15억 배럴이거든요. 이 결국 운송의 문제인데 다 풀어도 200만 배럴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묶이는 양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확정하기는 했는데 그것 또한 호르무즈에서 묶여버린 양을 커버하기는 부족하고요. 그래서 생산이 멈추기 전, 그러니까 최대 25일 안에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되면 유가가 올라버리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튀어버려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네. 자, 22일에서 25일. 그래서 4주 정도라는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석인데 두 번째는 또 이란의 전쟁 물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앞서 뉴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의 전쟁 물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만 해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나 자폭하는 드론의 수가 하루 300기가 넘었었는데 지금 하루 100개 수준이거든요.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수가 한 2,500기 수준으로 이야기되고요. 자폭드론이 한 2만 기 수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드론들이 걸프 국가들에게 자폭하는 그 대수가 한 500기 수준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고 하면 보유 대수 2만 대면 약 40일 정도면 자폭드론의 수가 전부 다 동이 나니까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한 4주에서 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주식시장 흐름 좀 전망해 주시죠.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2.44%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코스피 시초가가 5,500 밑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이미 반영한 중동 리스크에 더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까지 발생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투심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지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부터 비나 눈이 온 곳이 있는데 오늘도 비나 눈 소식이 있다고요?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중부와 전북에는 1에서 5cm, 강원 북부 산지에는 또다시 최대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네. 지금은 경상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 비나 눈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네. 그러나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전북은 오후에 다시 비나 눈이 오겠고 강원 북부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5mm 정도고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1에서 5,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에 1cm 안팎입니다. 네. 오늘은 그런데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새벽에 북서풍을 타고 국외에 미세먼지가 들어와 아침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점차 남동진하면서 남부지방까지 확산되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종일 나쁨, 강원 영서와 충청은 오후까지, 전라도와 제주도는 오후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늦은 오후에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깨끗한 바람이 불어와 이 중서부 해안부터 먼지는 점차 걷히겠습니다. 네, 이제 곧 주말인데요. 오늘 비나 눈이 그친 뒤에 주말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몰려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상 1.5도 등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높고 평년보다도 1도에서 8도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등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러 어제보다 최대 10도 정도나 낮겠고요. 평년보다도 낮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선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받는 지역구 가운데 하나죠.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50분간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네. 네, 브리핑을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번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나가자 이런 말씀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번에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네. 이제 이번 지방선거랑 그 보궐선거, 즉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더라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유세 요청이나 또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그 면담 전 인터뷰에서 대표님이 이제 네. 후배와 경쟁하는 모습, 아마 이 후배는 김남준 대변인을 지칭하는 걸로 예. 생각되는데요. 네. 이 후배와 경쟁하는 모습이 부담된다.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 근데 이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는 이 말이 지금 네. 양보론, 신중론 이런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면담 직후에 또 브리핑에 따르면 대표님이 누차 공천에 대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말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니까 이 두 보도가 합쳐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표님이 인천 계양을 출마만 고집하는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좀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원칙론을 말한 거죠. 아시다시피 당원인데 당의 결정에 따른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의 결정이 정치공학적인 결정이나 정치인들만의 그 여러 가지 이해 득실 계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우리 당원의 뜻이 반영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계양구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계양구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저나 또 김남준 그 대변인 출신 그분이나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려운 시절에 계양구가 그분을 품어주셔서 정치검찰의 탄압을 막아주었고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큰 역할을 해서 그에 보답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각자 후보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과연 계양구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줘야 보답이 되는 것인가 판단의 주체는 계양구 주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지역구 결정을 하려면 3월 한 달 정도 계양구 주민들의 의사, 여론의 흐름을 가장 중심에 놓고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 불가론을 지속적으로 외치던 분들이 있었고 대선 후보 때부터 당 대표 때부터 다시 또 재출마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그걸 뚫고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조희대 사법부가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서 사법 권력으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힘으로 그걸 뚫고 나가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결국은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 복당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계양구에 지금 주소지는 옮긴 걸로 알고 있고 또 네, 이사를 하신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직접 주민들의 어떤 민심 피부로 접하실 그런 기회가 좀 있으셨습니까? 요즘 뭐 전화가 있고 다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소통이 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저보다는 제 아내가 지역구 관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 계양구에 있으면서 예. 또 전국적인 정치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무죄 판결을 나자마자 제 아내가 저한테 말도 않고 바로 계양구에 가서 옛날에 저희가 살았던 영남 아파트에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 말씀도 안 하시고 사모님께서 아, 예.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만큼 이 제 아내가 우리 계양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게 큽니다. 그래서 참 저도 사실 저희 청춘이 녹아 있잖아요.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고 우리 딸 아들이 계양 초등학교, 계양구의 부현동 초등학교, 계산 중학교, 우리 딸은 서운 중학교, 서운여고, 또 계양 고등학교를 다 네. 나왔어요. 계양구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저는 뭐 돈도 없기도 했지만 내 딸 아들을 다른데 유학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계양구 주민과 똑같이 계양구에서 초중고를 다 보내서 네네. 대학 졸업하고 이번에 둘 다 취직을 했어요. 아이고. 제 아들도 이제 이번에 로스쿨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이 돼서 네.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다 우리 계양의 아들 딸이었죠. 그런 이제 저희 청춘이 묻어있는 곳이라 당연히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보면 그 당에서 1호 공천으로 강원지사 후보에 우상호 전 수석을 네. 후보로 하셨고 또 네. 김경수 위원장도 이제 경남지사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당 공천은 이른바 교통 정리가 빨리 되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계양을 공천은 뭐 지금 아까 한 달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계양을 주민들의 마음, 민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계양을 공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럼 보고 계시나요? 그건 뭐 김선희 대표님한테 질문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이렇게 빨리 결정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좀 준비할 시간을 버린 거니까 지금 우상호, 김경수, 지금 박찬대 세 후보 네. 아마 공천 결정은 아마 민주당 역사상 가장 빨리 된 게 아닌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지금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얘기를 하셔서 네. 지금 최근에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강원의 우상호 전 수석 또 네. 지금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또 이제 단수 공천이 됐고 그래서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른바 골든돔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도권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일 저녁에는 또 한준호 의원이랑 또 김용천 부원장하고 만찬회동을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참여하셨던 염 의원이 함께 힘을 모으는 깐부치킨 같은 자리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당연히 많은 또 화제가 된 게 사실인데 앞으로도 이런 회동 뭐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우리 당내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지사도 지금 김동연 지사님, 추미애 또 전 대표님, 한준호 의원님 뭐 이렇게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특정 후보에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부담이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김용 원장이 저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또 같이 동병상련으로 이제 검찰의 그 탄압을 받고 서로 이제 위로하면서 네.
더욱 더 친해졌는데 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한 번도 얼굴을 같이 본 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만 하고. 그래서 네. 김영 부원장이 또 한준호 최고께서도 최고 시절에 또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 발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제 국회로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과제 뭘까요? 지금 제가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제가 인터뷰도 말했습니다만 너무 우리 서민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당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제 억울함을 가지고 싸울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지자들도 있었고 네.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다짐했던 건 뭐냐. 나의 억울함도 싸워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억울한 국민을 대신해서 싸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저 자신을 다그쳐서 끝까지 기록을 보고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재판에 무죄 판결을 끌었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검찰청 앞에 농성하는 과정에서도 아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연결시켜주고 또 우리 코로나 백신으로 2,500명 이상이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지금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받은 사람이 25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김윤 의원과 연결해서 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 이 법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 전환시키는 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 질병청 관리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백신은 안전하니까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다 맞아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먼저 맞아라. 이렇게 홍보해놓고 사망이 되고 나니까 기저질환이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려고 그러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국정 철학이 각 부처의 공무원들까지 전달되려면 대통령이 바빠서 모든 걸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과제들만도 네.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면서 또 당내 역할에 대한 또 주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생각도 갖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일관되게 일단은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직 공천도 확정이 안 된 사람이 당대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그 섣부른 이야기고요. 일단 제가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 인터뷰에서 그 대구시장 관련한 그 질문을 받으시면서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 네. 출마설에 대해서 절대 출마 못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좀 단언을 하셨어요. 네. 네, 어떤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제가 김부겸 존경하는 김부겸 총님한테 좀 센 발언을 했는데 그건 좀 죄송한 면이 있고요. 근데 그 발언을 한 취지는 이 좀 내기 효과라 그럴까? 저는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쉽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 출마하신다는 게 어려운 승리의 전망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의 우리 민주당 동지들이 김부겸 전 총리님한테 의존하고 자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 김부겸 총리가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선거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홍일학 의원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출마하시라. 김부겸 총리한테 의존하고 있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없는 후보를 유권자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부겸 총리님도 네. 본인이 하시겠다면 빨리 결정을 하시든지 안 하면은 나는 안 할 테니까 홍일학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지지 선언을 해줘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만 끌면 계속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충격적 요법으로 네.
이걸 통해서 저는 이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김부겸 총리님이 행안부 장관 시절에 네. 그때도 홍일학 의원께서 나한테 그때 그 행안부 장관님 좀 설득해서 대구시장 나오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선배가 그냥 출마하시오. 그러나 그때는 저도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때. 바로 싱가포르 김정은 트럼프 회담 네. 바로 직전에 선거를 했으니까요. 예. 그때 임대윤 원외위원장님이 대구시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데 40% 득표를 했거든요. 네. 대구 지방자치 역사상 민주당 후보가 40% 득표한 건 처음입니다. 부울경도 다 이겼어요. 근데 그때도 끝까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결정을 못 하시는구나. 너무 신중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극단적인 표현을 우유부단이라는 표현까지 어제 써서 네. 좀 죄송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느꼈던 기시감이 있어서 네. 이번에도 그러다가 또 시간 놓치면 준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저는 홍일학 선배님한테도 선배님이 그냥 출마하세요. 왜 그렇게 의존합니까?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은 이제 통합법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네. 있는 와중인데요. 지금 네. 일단 뭐 통합이 안 되고 현행 선거구로 했을 때 대구시장 선거 이번에 민주당의 승리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 이 수준이십니까? 아니 저는 이 프레임을 바꾸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제가 대구 지역에서 2월 28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한 이유도 그겁니다. 왜 대구에서 했느냐? 2월 28일이 이승만 부정선거에 최초로 항의했던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 지역 고등학생 시위가 있었던 날이 1960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윤 어게인으로 갈 것이냐? 류 이재명으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퇴영적인 전환길, 고성국 이런 이 극우 유튜버들의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말고 네. 경북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좀 힘을 합해서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 합류하자. 뉴 이재명으로 가자. 이 제가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금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쓰셔서요. 지난 가을부터 지금 말씀하신 뉴 이재명에 대한 그 관심도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 판단하시기에는 이 뉴 이재명을 충분히 규합한다면은 이번 대구 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실용적인 면을 또 수용하는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실사구시의 정신을 계승하고 박정희 정부의 장점도 계승하고 그래서 중도 보수까지도 대표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너무 잘했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있는 장동혁 체제가 대구 민심을 수용을 못해요. 윤 어게인 내가 황교안이나 가지고 거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고 김종혁 최고위원을 제명시키는 이러한 협소한 사고를 어떻게 하겠어요. 장동혁 씨가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하고 한동훈 씨가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대구 시민들의 반응이 달랐잖아요. 완전히 장동혁 대표 때는 썰렁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러한 지금의 국힘의 저런 스탠스로 대구 시민의 마음을 담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틈을 뉴 이재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포섭해 내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표님이 높은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주가가 6천 시대를 넘어서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다시 코스피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견고하게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그 투명성을 만들어냈고 국제 관계에서도 이 전쟁의 위험의 그 압력을 낮추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자는 이 간단 명료한 철학을 잘 실천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김건희하고 뭐 해외 쇼핑하다가 뭔 사고를 칠지 항상 불안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김해경에서 나가면 다 국위를 선양하고 뭔가 투자 유치를 해오고 좋은 거를 해오잖아요. 이게 나가면 안심이 되고 윤석열 때는 불안 초조했고 이게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선거까지 한 90일 이제 남았는데 혹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부정적인 변수 좀 우려되고 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실까요? 당장 지금 국제 관계가 중요하고 유가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유가 상한제까지 대통령께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만 저도 지금 베네수엘라 그 석유의 그 확보 방안을 지금 외국 쪽 인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 비축 석유유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매듭되면 한러 관계를 복원시켜 보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라든지 아무튼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가로막는 요소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청이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천국 미사일의 효과가 증명되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막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대이란전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무기 탄약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 국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정밀하게 대응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은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네. 하셨는데 어제 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필리핀 싱가포르 네. 순방 기간 동안에 정부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면서 국정 공백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와 국무조정실이 다 SNS와 보도자료로 반박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월에도 김 총리와 김어준 씨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놓고도 일종의 신경전이랄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든지 이 김어준 유튜버의 영향력이 일반 이 재래식 언론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향력에 걸맞는 언론에서의 공정한 기능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 같은 사안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될 텐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각을 세우는 이유가 이게 혹시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도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견제를 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장애 투쟁까지 나선 사법 3법이 어제 임시국무회에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장애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사법 3법,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파괴 3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장애 투쟁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우리가 야당이 장애 투쟁을 할 때는 야당의 이 리더십이 확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통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장동혁은 국민의힘이 자체 건전한 보수 세력의 자기 토대를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장애 나가면 완전히 장동혁은 그냥 일종의 허수아비 껍데기가 돼버리고 뭐 전환길 이런 뭐 고성욱 이런 윤어게인 세력들 유초대에 와서 다 집회를 주도를 해버리는데 무슨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 체면이 쓰고 그 리더십이 될 그런 공간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저 한심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큰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사법개혁 3법이 뭘 이렇게 국민들이 이걸 막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도가 최하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사법 개혁을 해야 하는데 모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버스 기사 800원짜리 횡령했다 버스 기사를 해고시킨 사람들이 검사들이 룸사롱 술 접대하고 자기들 판사들 룸사롱 접대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고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네, 서민들이 억장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버스기사 800원이 횡령이 해고 정당성 사유인 사람들이 네, 50억 퇴직금이 무죄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국민들이 이걸 납득합니까? 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요가를 시작하신 김할머니.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마음까지 지쳐있던 때 사돈의 권유로 시작한 요가가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몸이 건강해지자 우울감과 무기력이 사라져 요즘엔 요가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인생 후반기에 멋진 친구가 되었다는 평생교육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LLL 카드.kr과 상담센터 1600-3005를 이용해주세요. 국가지자체 평생교육 이용권. 교육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여보, 3, 4, 5월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오늘은 서윤이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지체장애가 있는 서윤이와 특별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전기 차량과 함께 했더니 강릉 과시연 습지까지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한적한 산책길을 걸으니 서윤이도 한결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이번 여행처럼 서윤이의 학교 생활도 늘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흐리고 쌀쌀한 아침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와 눈을 뿌린 구름대는 동해상으로 이동을 했지만 서쪽에서 또 다른 눈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 낮게
낮겠고요.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원 산지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 중부 일부와 전북 지역 곳곳에도 눈이 내려 빙판인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까지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기온이 낮은 곳은 1cm 안팎,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울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로 떨어져 춥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법 개혁 3법, 한쪽에서는 사법 파괴 3법, 저희는 중간에서 사법 3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당연히 제2요구권 거부권 수용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셨죠? 두 분 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여당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이기 때문에 네. 뭐 법안의 일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대통령께서도 일단은 공포를 세 법에 대해서 다 했고요. 사실은 대법관 증언법이나 재판 소원에 관한 것은 뭐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사실 이 법 왜곡죄라는 것은 사실 실효적인 그런 개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법 왜곡에 대해서 구속 요건도 모호하지만 그 모호한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그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치 순환 논리처럼 결국 문제 있는 법관들이 또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네. 좀 그런 무책임한 상황이 돼서 네네. 저는 사실은 이 개혁 법안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안에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 조치가 훨씬 더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예.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 신 대표님이 지금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제도의 이제 80년 근간을 흔들었다 뭐 이런 뭐 지적도 나오는데 일단 공청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좀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했다라는 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근데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이제 이후에 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법 왜곡죄는 헌법재판소에 갈 거라고 보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 헌법 소원이 내야 된다. 예,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보고 어허.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법학자들이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위헌인지 아닌지.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면은 법을 뭐 없애거나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또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물론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네네. 저는 갈 거라고 보고 빨리 좀 헌재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기 우리 훌륭한 법조인인 신윤규 변호사 앞에서 제가 뭐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모호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성의 원칙,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네네. 그러면 뭐 법이 다 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이런 짓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뭐 권익을 해할 목적,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 의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거고 또 이제 독일하고 좀 뭐 법을 비교를 하면 독일에는 직무유기나 이런 거 직권남용 법이 없다, 그러니까 처벌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으로 지금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잉 처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 왜곡죄에 좀 한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네네. 사실 이게 판례가 쌓이지 않으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른 이런 조항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라는 것은 이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네. 이게 그 일처리에서도 좀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판사들의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을 위한 법이거든요. 문제 있는 법 왜곡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 세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선순위 면에서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권한이라도 쓰면서 부족하니까 뭐 법 왜곡죄를 더 하겠다 이러면은 뭐 그나마 양해라도 되지만은 현재 있는 권한도 안 쓰면서 더 센 처벌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사법부와 법원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지만은 지금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핀셋으로 골라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징계를 하든 여러 가지 뭐 탄핵 소추를 하든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하면서 전체 법관들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법 왜곡죄를 시행을 하면서 이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 상당히 일에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사실 거부권 행사 요구를 하면서 장애투쟁에 들어갔는데 이 장애투쟁 시작부터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침묵행진이 됐다. 왜 제대로 집회 신고를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무능이란 단어로는 이 당을 다 포괄할 수 없어요. 예, 그냥 그 단어로도 모자란다. 이런 모자란다라는 거, 단순히 무능하다라는 걸로는 안 되고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좀 허접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뭐 말씀하셨듯이 장외 투쟁을 하려면은 집회 신고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뭐 급작스럽게 잡혔네 그러면 하루 미뤄서 하면 되고 그거 다음 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회 신고하고 왜 그날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냥 국회에서 그냥 한번 시위하고 그 사진으로 영상으로 또 의사 표현할 수 있는데 2시간 반 동안 굳이 걸어가야 되느냐. 근데 앞에서는 한쪽에서 오른쪽에는 성조기와 왼쪽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고 손팻말에서는 다 지금 그 강성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지금 온리윤 이게 온리윤이라고 적힌 것들을 윤어게인 세력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어가고 있고 아 정말 저는 뭐 현타 오더라고요. 그거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싸늘한 눈빛을 지금 잊을 수가 없다. 혐오감 든다 막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망했어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진짜. 네. 장외투쟁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이제 나타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 근데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만성화돼서 이제 자정작용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뭐 당 내에서도 뭐 이거는 바보들의 행진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장외 투쟁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지금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쓸 수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외에 나와서 뭐라도 해보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그조차도 지금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가? 나중에 가서 망하는가? 전 이게 아니라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 망한 증상들을 우리가 지금 결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미 결론은 끝났고 이 당이 이제 앞으로 더 우리의 그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더 앞으로도 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그 심판의 회초리는 거의 몽둥이로 변화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어제 또 화제가 된 뉴스가 늦은 오후에 배현진 의원이 그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반발하면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배 의원이 바로 서울시당 직무에 복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결국 공천에 관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라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하나는 그동안 내려왔던 징계 모든 징계가 아닐지어도 일부 징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이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지금 같은 법원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뒤에 좀 이따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제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네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는 장도영 대표의 리더십 지금 뭐 리더십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리더십은 더 흔들릴 거고 당내의 불신들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구심들이 나와요. 이게 예. 중앙 언론에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지역에서는요 지금 탈당 러시예요. 오늘 그 조선일보가 이제 써도 저도 봤는데 네네네. 송수연 뭐 충북 제천시 의원 탈당하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뭐 이런 거 태양군수에 도전하는 김용필 뭐 충남 도의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극우로 가고 있다 또 탈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초지자체장을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못 나가겠다라고 줄 지금 다 탈당 러시예요. 네. 이런 지금 아예 지금 외곽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는 지금 이걸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지난 4일이었죠. 대한가 미래 소속 의원들이 만났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서 절연 요구하니까 절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포기다. 사실상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혁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거의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답이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각자 도생으로 가고 이미 눈은 다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 투쟁으로 지금 다 넘어간 상황이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탈당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는 뭐 러시라는 표현까지 쓴 언론사가 있어요. 보스터파 부산에서도 탈당 러시 조짐 아직까지는 조짐이지만 어쨌든 이 서울에서는 지금 뭐 탈당 얘기가 나오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은데 지역은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은 또 뭐 복면 가왕 방식으로 공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복면 가왕 방식이 뭔지 저는 뭔가요? 복면 씌우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쳐다도 좀 보기 싫다라고 하니까 후보자들의 그런 복면을 의미로는 차라리 아니겠죠. 씌워서 예. 차라리 하는 게 뭐 예능적 요소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뭐 낫다라고 볼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줄 탈당의 흐름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당에다가 요구해도 뭐 윤석열과의 절윤을 하지 않으니 아니 각자 도생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는 그나마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뭐 탈당에 대한 심정을 국민들이 이해는 하실 것 같고 아까 배현진 의원 말씀 좀만 드리자면 네네. 이게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서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처분이라는 건 원래 본안으로 가기 위한 임시지위지만 사실 여기 가처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결판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여길로 이제 권한이 회복은 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원이 원래는 정당 사무에 잘 개입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하도 엉망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부득이 정말 이렇게 예외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안에 법원에서 배현진 의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폭탄을 또 하나 던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장도영 대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아마 또 하나의 사유를 잡아가지고 또 재차 윤리위를 가동해서 또 한 번 징계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 이제 한 90일 안팎으로 남아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계속 소송이 끊이질 않는 이런 줄 소송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주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거는 뭐 끝없는 혼란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사실 봅니다. 징계 얘기하면 또 나오는 게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 대구 방문 때 동행한 의원들에 대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일부가 또 징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25명. 네네 네, 제소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일단 좀 그 징계로 가는 이른바 뭐 징계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라 정적 제거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윤리위에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은 다 내쫓는, 이건 완전히 반민주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장동혁 대표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이거는 뭐 법원에서 나선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건 사실상 내전 상태로 이건 이미 돌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당에서 지금 내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선거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전이 앞으로도 심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뭐 선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걸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물 건너갔다는 걸 이미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내전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공천 관련해서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지금 이제 통합법이 걸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하고 예. 충남 대전이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저희가 주호영 부의장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대구 경북 쪽은 좀 더 많은 숫자, 그리고 당론으로 어쨌든 대구 경북은 통합을 하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남 대전은 단체장들이 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광역의회에서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다 묶어와라 또 이런 얘기고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지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개인적인 예측으로 하면은 대구 경북은 결국은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임시국회 열어서 네. 통과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명도 원내대표가 이제 요구를 한 거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락가락 국민의힘이 했는데 아직도 8개 군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정리해 와라라는 네. 거잖아요. 네네. 정리를 하면 되죠, 사실은. 뭐 반대를 하면은 더 많은 내부에서 사실은 그건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를테면 5조 원을 받아오면은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대전 충남은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원래 이게 이장호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원래 추진했던 거를 본인들이 지금 입장을 바꾼 거고, 그 충남시 도의회 대전시의회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론으로 반대. 이거를 딱 이제 가져오면은 네네.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 하겠다라는 거예요. 충남 대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국힘이 발목 잡아가지고 우리 20조 원 지금 이거 못 받게 생겼다. 이걸로 하라라는 그런 약간 전략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구 경북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앞서 좀 이정현 공관위원장 얘기를 조금만 더 제가 하면은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그동안의 발언을 좀 추적을 해보면요. 예. 처음에는 이제 매기론 얘기했어요. 그리고 뉴페이스 얘기를 하다가 현역 지자체장 단수 공천 없다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현역 지자체장이 다 경선 붙어야 된다. 그 얘기한 다음에 현역 지자체장들은 불출마해라 또 이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사퇴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저는 현역 지자체장이 사퇴하고 자기 지역구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거를 떼고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막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네네네. 이게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아무리 봐도 저는 오세훈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봐요. 복면가왕도 마찬가지예요. 복면가왕이 복면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한 명의 왕이 있고 가왕이 있고 그 나머지가 토너먼트로 8강, 4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로 붙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오세훈하고 다자구도로 붙으면 오세훈을 이길 수 없으니 강제로 한 명을 만들어가지고 1대1로 붙여서 오세훈을 날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을 겨냥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이런 방식이 지금 이게 제대로 돼요. 당내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명분이 신인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건데 네.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이제 서울시장 뭐 후보들이 나경원, 네네. 안철수 뭐 이런 네, 분들이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신도고. 예. 신인입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내가 오세훈보다 못할 게 뭐, 내가 오세훈보다 인지도 더 높아. 그럼 그 정도 급인데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인이니까 너희들은 토너먼트 하고 와.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다 제가 보기엔 진짜. 근데 공관위원장으로서 이런 방식을 내세울 때는
이제 특정인을 겨냥했다라고 지금 김평론가께서는 얘기는 저는 하셨지만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네, 해석을 네.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 뭔가 흥행의 요소를 고민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어떤 요소를 지금 이 안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경선이 흥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흥행이 된다 그러면은 본선 예. 경쟁력을 전제하고 그 경선을 예비처럼 치러서 흥행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건데 네네. 지금 아까 우리가 줄탈당 이야기도 했듯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본선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그 후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 결국 그 당 자체의 간판을 가지고 가는 거 예. 내지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지원 유세를 온다라고 하면은 다 기겁하고 도망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해보나 마나라는 그 패배 의식이 사실은 이런 경선의 흥행과는 이게 뭐 전혀 지금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어떤 걸 동원해도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방향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후보 안 쳐서 결국 지방선거는 지겠지만 그 이후에 당권을 더 공고하게 하자. 지금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지 않고서야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공관위원장 처음 그 취임하는 날 그 계엄군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복 같은 거를 입고 나오니까 또 엄청난 비판을 스스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무적인 판단도 안 되고 오로지 당권에 지금 더 몰입해 있는 이런 상황은 저는 뭐 복면가왕을 하든 뭘 하든 이게 지금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흥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되게 속도가 빠른 걸로 보여져요. 지금 뭐 우리 우상호 전 수석, 그 다음에 이제 박찬대 후보 인천시장, 그 다음에 경남지사에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1, 2, 3호까지 쫘르륵 나왔거든요.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는 거는 이 지역은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이 이기는데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공천을 신청 안 한 지역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사전에 네. 다 정리를 한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천을 신청 안 한 데는 경남은 김경수 위원장 빼놓고는 아무도 면접을 안 봤대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그냥 단수 공천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여기가 쉬운 지역이 아니고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김경수밖에 없다. 강원은 사전에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도 네. 사실은 출마 의지가 있었고 여론조사상으로는 당시에는 더 잘 나온 것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신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선거 치를 때 안 좋은 거는 네. 이제 이인재 룰 때문에 경선까지 치르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경선 치르기 전에 컷오프 되거나 아니면은 조짐이 보이면은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이게 구도를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 정당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사전에 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소위 말해서 깔끔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국민의힘은 2022년도 지방선거 때 대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먼저 단수 공천을 한 지역들은 현직 단체장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거로 인식되는 지역부터 먼저 지금 단수 공천을 발표를 하면서 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게 결국 지역에서 조직들이 또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먼저 공천을 해서 이제 지역에서 먼저 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파급력이 사실은 광역단체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광역의회 의원들, 뭐 기초의원들 다 이게 파급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자중질환 상태 속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아주 안정된 이 경선 관리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닌가. 아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또 조정이 어려우면 또 인사권을 통해서도 조율이 가능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르기가 좀 용이한 요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경수 위원장 단수 공천에 대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2024년 8월 윤 전 대통령이 김경수 위원장을 복권 의사를 밝혔던 것과 관련했던 스토리들을 좀 올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의 반대를 무시하고 복권을 시켜주는 바람에
김 전 위원장이 다시 이제 선거에 나서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좀 뭐 존재감 부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걸 왜 올릴까요? 내가 옳았다 그거죠. 예. 아, 내가 옳았다. 내가 옳았다. 예전에 이를테면은 뭐 론스타하고 네. 이제 국제 투자자 분쟁 뭐 이것도 내가 옳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당시로 돌이켜 보면은 김경수 지사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거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흔들어보고 경쟁자들을 좀 많이 붙여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너무 이제 강고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흘러갔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실패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한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드루킹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제 여론 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건데 본인들은 또 억울하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거지. 근데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역 발전론이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지역에선 지역 발전으로요. 지역 발전을 이번에 어떻게 시킬 것인가. 특히 이 행정통합과 이제 재정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김민석 총리도 얘기를 했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다 보낸다라는 거고 예외 없이 다 보낸다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분산시키지 않고 특정 지역에 좀 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몰아준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더더욱 힘 있는 여당 지자체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정말 2018년 지방선거 기시감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저희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인터뷰를 해서요. 개항을 공천은 어떻게 흘러가는 분위기인가요? 혹시? 네. 근데 뭐 개항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시장까지 지내셨던 이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올해 이제 지역구 활동을 했던 곳이고 5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당에 복귀가 되면서 이번에 또 미니 총선급으로 또 재보궐선거가 열리니까 이제 인천으로 나가면은 개항을 로 나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많이 있고요. 또 송영길 대표 개인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성장을 시켜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도 지금 인천 개항을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박찬대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천 연수도 지금 지역구가 하나가 비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서 내보낼 것이냐 아마 민주당은 전략적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아마 개항을을 가서 조금 더 본인의 그런 어떻게 보면 당선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아마 민주당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인천시장까지 지냈으니까 조금 더 전국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수로 가서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당의 그런 승리를 더 공고화하는 이런 전략들이 아마 좀 가동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 경향신문이 이제 제목으로 뽑은 건데 왕사남과 먹사남의 대결이다. 그러니까 왕사남은 왕가 사는 남자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남준 전 대변인을 얘기하는 거고 먹사남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간 기류를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대표는 김남준 대변인한테 훨씬 우호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면담했었잖아요. 이제 공천 신청하면서 그때 환하게 이렇게 격려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하루 사이로 이제 인천 개항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그 김남준 전 대변인에는 직접 정청래 대표가 찾아갔고 송영길 대표에는 영상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온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강력한 당권 경쟁자를 송영길을 좀 견제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냥 뭐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개항을에 김남준 대변인이 받을 가능성이 한 51%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송영길 전 대표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다른 데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연수갑 얘기가 나오는데 연수갑에는 박남춘 전 시장이 지금 출마를 해서 그분도 재선 의원이고 시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컷오프하는 것도 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경선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광주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지금 통합 광주 전남 나가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은 가장 이제 김영록 지사랑 가장 유력하거든요. 양강구도거든요. 거기로 가는 건데 송영길 대표는 또 그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더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앞서 인터뷰할 때는 민심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개항을 유권자들의 마음 얘기를 하시고 뭐 한
3월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흐름상 한 4월 초에 결정해도 사실 늦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늦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런 광역단체장은 빨리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보궐선거는 좀 더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거고 고려할 게 많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4월 초로 다 시계가 모이는 게 조국 대표도 원래 3월 말에 그러니까요. 공천 지역 한다고 했다가 네네. 4월 초로 미뤘잖아요. 네. 이때로 조금 초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짧게 조국 대표는요. 군산 뭐 얘기가 나오던데 어디로 나올까요? 근데 저는 뭐 조국 대표는 지금 뭐 지역구에 대해서 여러 그 지역들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울질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아마 당선을 가장 1순위로 고려한 지역구를 이제 골라야 될 텐데 예. 이제 그동안에 쭉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이제 국민의힘 제로라는 그 구호에 빗대어 보면 사실 호남으로 내려가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국민의힘 제로와는 연관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말과 이번에 지역구를 선택하는 부분의 일관성 아마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명분 있는 도전을 하는 것이 더 조국혁신당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치와의 1부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의 2부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통령 팬카페 제명인회 맞습니까? 그 이름의 카페에서 지금 강제 탈당이 아니고 탈퇴죠. 당한 분들이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최민희 위원까지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너무 무식한 질문일까요? 이 팬카페의 영향력이 큽니까? 이게 강제 탈퇴당했다는 게 기사화돼서 주목할 만한 그런 카페인가요? 아니 뭐 제명인의 마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오래됐기도 했고요. 한 20만 명 정도 회원이 돼요. 적은 카페가 아니에요. 상징성이 있고 여기 이제 예전에 또 당대표 시절에 2장을 맡았었어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대표가 2장을 맡다가 왜 팬카페 본인이 하냐 그래서 2장 사퇴하고 이제 선거 치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 여권의 지금 갈등 분화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3명이 연달아 이제 강퇴당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 의원까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여권 내 스피커들의 좀 분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촉발된 게 그거잖아요.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왜 대통령 그 출국하는데 정청래 대표 악수하는 사진이 없냐라고 이제 하니까 최민희 KTV에 왜 그게 촬영이 없냐라고 그러니까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사실 KTV를 누가 많이 보나요? 그거를 지상파 3사도 했어요. KBS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악수하는 사진이 다 있어요. 근데 KTV에는 없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김어준 특유의 그 음모론적 이제 문제 제기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성경에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모론으로 흥한 자 음모론으로 망한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최민희 의원이 또 받아가지고 과방위원장이 KTV 알아보겠다라고 하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인력 부족으로 촬영하지 못했다 뭐 이런 답변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의도적으로 정청래 패싱론을 김어준이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최민희가 장단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서사가 흘러가면서 퇴장이 강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도 제가 보기엔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다. 갈등을 좀 너무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굳이 김어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김민석 총리하고도 또 갈등 붙었어요. 지금 김민석 총리 대통령 순방 갔을 때 총리가 회의도 주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공식 반박 성명까지 내고 회의 뭐 언제 했는지까지 다 냈잖아요. 계속 사건을 일으켜요. 김어준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와 반감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예. 제가 진짜 또 무식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반발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는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사건만 놓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누적돼 온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그 집권 야당이라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뜬금없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뭐 그걸 김어준 씨도 다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또 김어준 씨 이런 분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들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그 민주당의 뿌리를 자처하는 이 친문 세력들이 나름의 본인들의 이런 좀 정치적인 판을 짜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제명인의 마을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이기 때문에 이거 왜 자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회방을 놓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 이렇게 지금 강제 탈퇴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실 때 뭐 제명인의 마을이 왜 이렇게 강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서사 속에서 결론은 과거에 친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세력이 지금 부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김어준 씨가 그 부활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직 총리라고 하는 김민석 총리를 좌표를 찍어서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그 KTV도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정부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우려를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김어준 씨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게 본인에게는 별로 나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영향력을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 같아서 아마 이 갈등은 김어준 씨가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계속될 걸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예전에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고 봐요. 민주당 진영 내에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가서 절까지 하고 차렷 절하니까 다 이제 절도 하고 출마 예정자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뭐 동접자가 빠지고 뭐 조회수가 빠지고 이런 거보다도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김어준의 생각, 뭐 김어준의 말인가를 아침에 하면은 그거를 이제 지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지령이 내려왔다. 그럼 그게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회자가 되고 그럼 몇몇 국회의원들이 김어준이 얘기한 걸 받아가지고 또 발언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젠다가 세팅되고 증폭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깨졌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그래서 김어준은 내가 권력을 만드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런 강한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예, 그래서 김어준 방송에 누가 나가고 안 나가느냐 가지고 이제 나중에 비난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최근에 공치모 하면서 뭐 개파 정치 이런 프레임을 또 씌우던데 뭐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죠. 근데 역으로 보면 팀 김어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면서 김어준 씨랑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많거든요. 스피커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좀 이렇게 대립전선을 지금 정책 사안마다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 행동은 자꾸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엇박자가 나는 식으로 지금 김어준 씨가 행동을 하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상당히 지금 우려가 깊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김어준 씨가 대응하는 방법이 뭐 갈라치기다, 뭐 작전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반민주적인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지자분들이 더 격앙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그 당대표 권한 중에 중요한 거잖아요. 전략 공천을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어떤 뜻으로 한 걸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당 대표가 직접 내가 이 사람을 전략 공천하겠다. 라는 식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전략공천위원회가 있고 그쵸. 황 의원이 위원장인데 있어요. 그거를 뭐 해체하거나 그렇게 그런 건 해야겠다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지금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 친명들이 공격이 거세요.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 사심을 품고 지금 자기 재선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사람 또 심을 거고 만약에 전략 공천하면은 야 또 자기 사람 심고 자기 정치 안 해. 이런 거 좀 피해 보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개항을이라든지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누구를 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또 누구를 해도 사실은 뭐 납득은 돼요. 뭐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판에서 빠질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공식 조직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나 공격하지 마. 뭐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그 지금 그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내온 안을 갖고 지금 법사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바로 수정안에 따르면은 공소청 검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당에서는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 근데 저는 건가요? 그게 참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전 매우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고 그 안에서 수정 절차도 지금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이면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도부에 대한 또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에 있는 조국 혁신당 소속의 의원이야 선명 야당 역할하니까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쏠려가가지고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계신 분들도 네. 집권 야당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올바르지 않고 정책 사안인데 이걸 마치 선악적인 이분법에 따라 가지고 뭐든지 자기들의 말만 맞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네. 강경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네. 저는 올바른 제도 설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집권 여당의 역할도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자기 정치예요. 개인 정치.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더 소구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를 뭐 친명 대 친청 구도로 볼 필요는 없고 그 안에도 다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공소청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지금 요 법사위원들 주장은 다 면접 봐가지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잡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전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으면은 징계를 하면 되는 거고 뭐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실제 문제가 있는 검사가 였다라고 하더라도 와 이제 보복당했다. 이제 속가낸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다 예외적인 거를 또 만들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 여당이라는 거는 결국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일부 조직, 검찰청이라는 게 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게 개혁의 본령인데 그 조직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야당이나 내지는 시민사회단체가 투쟁하거나 이럴 때 하는 방식이지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집단을 몰아붙여가지고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적당히 이것도 하셔야지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법사위에서 민주당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강경하게 하면요. 당연히 지지자들은 강경한 목소리에는 시원하죠. 거기에 끌려가죠. 지지가 오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개혁이 실패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그 부담을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에도 이 공소청, 중수청 논의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보안수사권 관련된 논의들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전 책임 있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집권 야당의 방식을 자꾸 쓰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또 비슷한 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사퇴 압박은 뭐 정청래 대표도 하고 있는데 탄핵 공청회까지 또 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도 저는 쓸 수 있다고 보고 써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도 안 하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발동해라. 라고 하시면은 반보만 앞서가지고 의원들이 전원의 이름으로 저는 발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성윤 의원부터 탄핵 소추안 다 써놨고 발의 이렇게 신문 기사가 다 나가고 어제는 이제 탄핵 공청회까지 하거든요. 네네. 전 이런 방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모습은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일의 순서에 맞게 저는 권한을 좀 합리적으로 써주기를 저는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좀 거치게 다루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탄핵이란 단어들을 계속 환기시킴으로 인해서 좀 이제 부정적 인식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나 네. 저는 이거는 신인규 변호사랑 좀 다른데 네. 내란 특검에서 예를 들면은 대법원이나 이제 대법관들 뭐 이 내란과 연관된 거를 못 찾았어요. 예, 무혐의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정말 있는 것인가? 정치적 부적절함과 탄핵은 정확하게 다른 거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이건 저는 99.999% 이거는 기각된다고 봐요. 탄핵 만약에 되더라도. 네. 그럼 정치적 타격을 또 민주당이 또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탄핵 카드는 저는 쉽게 못 쓸 거라고 보는데 탄핵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요거 네. 조금만 반박하면 내란보다는 정치 개입 사건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전 탄핵에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하다 그런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청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흐리고 쌀쌀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 낮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까지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기온이 낮은 곳은 1cm 안팎,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3도 등 내륙 지역은 다시 영하로 떨어져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상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재 유학 중인 현지 교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상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계실까요? 예, 제가 있는 곳은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5km 정도 남서쪽으로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고요. 네. 예. 현재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바릴란 대학교 국제학부에서 대학원 과정 2년 차입니다. 네. 지금 그 이스라엘에 네.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정확하게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이요. 그러면 1년 네. 반 동안 지금 네.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 이번이 두 번째이겠죠? 네, 사실은 그 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은 작년 6월에 있었던 이란과의 12일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네네. 이번이 두 번째인데 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한 주에 한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네.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이렌이 울고 방공호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 한 주에 한 번에서 2-3번이라고 하면 사실 적지 않은 횟수인데요. 방공호로 이동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체감하시는 네. 안전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예, 이스라엘은 방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건물마다 지하에는 반드시 방공호가 있고요. 네. 그리고 1980년 이후 1992년 이후에는 네. 그때부터 짓는 건물은 그 건물 내부에 방공호 시설을 마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건물 내부로 자기 집 내부로 가거나 네네. 아니면은 오래된 건물은 지하로 가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미사일 공격이 있으면 여기는 그 홈프런트 커맨드라고 그래서 이제 민방위 사령부 안내 그 앱이 있습니다. 전화기 앱인데 먼저 이스라엘 영공의 미사일이 오면 1차 사이렌이 울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가까이 오면은 2차 사이렌이 울리고 그다음에 그 지상에 도착하기 1분 30초 전에는 3차 사이렌이 울려서 반드시 방공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네. 3차 사이렌까지 울린다는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전쟁의 위협을 굉장히 실감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동안에 어떤 공격으로 인한 피해, 특히 이번 이란 공격으로 인한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번 전쟁에는 제가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출입이 자제되고 또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피해 지역 근처를 지나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12일 작년 6월에 있던 12일 전쟁 때는 마지막 휴전 선언이 있고 나서 이란에서 미사일을 한 번 더 쏴서 그 여기에 부엘세바라는 지역의 그 도심지에 미사일 공격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제 아내랑 그 다음 날 그 지역을 방문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건물이 반이 이제 아파트 건물입니다. 한 5층짜리 되는 아파트인데 건물 반이 부서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3층에 있던 그 유대인 가정, 그 홀어머니하고 아들 그리고 아들 여자친구 이렇게 셋이 한 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또 목격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그 이란과의 그 교전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제 보도로 흔히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돔이 그런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곤 있는데 실제로도 그 아이언돔이 잘 작동을 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 아이언돔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먼저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그 여기 에로 시스템으로 미사일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이 근접해 오면은 아이언돔에서 미사일을 다시 쏴서 이제 요격하는 형식인데 거의 다 적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이란에서 그 클러스터 발리스틱 미사일 그 집속탄 그걸 발사하면서 미사일로 요격을 했지만 격추된 후에 다시 그 안에서 미사일이 좀 더 나와서 지역에 이제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대부분은 다 격추하고 있고 예루살렘 상공에서도 이제 사이렌이 울릴 때 그 밤하늘을 보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조금 있으면은 반대쪽에서 미사일이 또 날아와서 공중에서 그 요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장면을 목격하시면 정말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상생활 잘 유지하고 있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방학 기간이고요. 네. 원래 다음 주에 이제 학교를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정해진 날짜에 개강을 할지 아니면은 연기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네. 이제 학교는 아직 기다리고 있고 네. 생활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한 3일 정도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지역의 작은 마트나 카페들이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뭐 사재기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예. 물가는 전과 동일한데 이제 자동차 기름값이 한 10% 정도 올랐고요. 예. 이제 두 가지 불편한 거는 아직 대중교통이 네네.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운행을 해서 이제 어디 가야 될 때에 좀 불편함이 있고 네. 또 지금은 그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 같은 곳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네네. 지금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행도 문을 닫았고요. 네네. 예. 지금 사실 그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뭐 저희 관광객들도 있으시고 주재원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는 행렬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현지 규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현지 주민들은 한 400명에서 500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가정수는 한 100가정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화요일 날은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서 주도해서 이스라엘 한인회가 한 113명을 모시고 육로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는 30명은 주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고 다른 83명은 성지순례 왔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일이 있었고 아직 여기에 좀 계셨던 가족들은 아직은 많이 피난 가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그 지인들과 소통하면서 듣기에는 이번 주말이 지나서도 만약에 전쟁이 사그러들 기미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이분들도 이집트로 가야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2시간 전쯤에 지금 외신 보도로요.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TV 연설로 이란에 대한 공격 작전이 다음 단계 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타격이 시작될 거다. 이런 발표를 했다는 보도가 지금 들어왔었거든요. 이거가 만약에 실시가 되면은 사실 이란의 반격도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체류하고 계신 교민들의 어떤 우려는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보도는 접하셨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제가 못 들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을 볼 때는 그 여기에 이제 안전 수칙은 한 단계 좀 낮아졌어요.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2주에서 3주 내에 끝내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는 여기서 멈추면은 이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이 이제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몇 달 후에는 다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사일 공격은 사실은 지난 토요일은 1시간 미만으로 계속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격이 있었고 지금은 하루에 한 3번 정도, 오늘은 3번 울렸는데 예전과 다른 것은 그 사이렌이 울리는 그 숫자는 적어졌지만 이제 공격은 더 거세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 좀 더 심하게 공격을 한다면 여러 지역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6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